490억 원대 횡령 혐의로 3년 만에 한국에 온 유선나 씨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일해서 받은 돈인데 무슨 횡령 배임이냐고요. 그러고 보니 정유라 씨도 억울하다고 했지요. 아버지가 취미삼아 찍은 사진들을 계열사에 넘겨 60억 원을 받았어도, 대기업으로부터 30억 원짜리 말을 받았어도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진정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자식, 듣지 못한 부모 아닐까요? 세월호, 구의역, 그리고 또 많은 억울함들 말입니다. 어둠이 걷히기를 바라는 양지 생각이었습니다. 네, ERU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예,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후보자의 아들과 인연이 있었는데 예. 알려졌다시피 후보자 아들이 몇 년 전에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예, 가까운 후배였던 모양이던데. 네. 칼럼에서 그때 이제 김은지 기자 본인의 아픔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글을 써서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예. 네, 저 그냥 후배의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 실은 그렇게 고위공직자인 것도 빈소 가서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평소에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자식을 잃은 부모가 빈소에 왔던 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네. 한 번 또 마음에 좀 깊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당시 공직인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그렇죠. 칼럼을 썼더라고요. 예. 그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 그대로 고위공직자로서 직분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예. 6월 6일자로 나갔었고요. 김동연 후보자가 당시 자신도 아들을 잃은 입장에서 세월호 부모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공직에 이어나가겠다고 했고, 김은지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목을,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가 당시 문상을 와주셨던 분들에게 한 달 정도 지내서 보낸 글이 있는데 인용하셨던 부분을 제가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늘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조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을 이렇게 전했던 김동연 후보자, 공직에 임용이 되신다면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우리를 위해 아름답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뉴스 들어보죠. 첫 번째 소식은 뭐죠? 네, 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사건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인데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네네. 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습니다. 네. 이게 일단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감찰 결과 면직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두 번째로 높은 거고, 일단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다만 공무원 연금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변호사 일을 못 하는 거고 2년 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 부분도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예. 상급 기관인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한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10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액이 이영렬 전 지검장이 검찰국장 법무부 소속에게 이 상급자인데도 줬기 때문에 그게 100만 원이고 밥값이 9만 5천 원이어서 109만 5천 원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청구인 거고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때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실제로 수사를 의뢰한 거는 그러면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뿐이잖아요. 네,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수사 의뢰했습니다. 게다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요.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문제 있지 않냐면서 관련된 내용들 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제 발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주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합동감찰반 쪽은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 결과 내지 못했다라면서
합동 TF 만들어서 조사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는 게 이영렬 전 지검장 한 사람만 됐는데 지금 안태근 검찰국장도 같이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이게 김영란법 자체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주는 것은 저촉이 안 되고, 왜냐하면 상급 기관이니까 뭐 이렇게 청탁 같은 걸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하급 기관이 이 상급 기관에게 주는 것은 뭐 잘 보여서 어떻게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급 기관이라고 본 서울중앙지검장만 처벌을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모순된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날은 선배랍시고, 그렇죠. 사실상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당시에 어떤 직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후배 관계가 훨씬 높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은 기관이잖아요. 예,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아주 엄정한 작들을 가지고 빠져나가시네요. 예. 자, 대통령이 지시한 특수활동비도 손을 안 댄 검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이 감찰반이 이렇게 좀 다소 약한 감찰을 한 바람에 검찰 개혁에 더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청문회가 계속됐죠. 이제 잠깐 이제 김동연 후보자 얘기도 했지만, 먼저 뭐 강경화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얘기를 듣다가 처음 안 게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불가역적 최종 합의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서, 표현이 들어가서, 그러면 요 한일 간에 이런 식으로 외교 관계에서 합의를 했으면 어떻게든 어쨌든 문제가 있더라도 못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조금 했었는데, 이런 건 원래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오는 거라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다라면 이게 다시 검토하는 게 충분히 외교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강경화 후보자 어제 전반적으로 청문회에 대해서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네, 2시간 40분 정도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20번 가까이 했거든요. 예. 그런 취지의 사과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또 더 이상 어떤 추궁을 하는 게 야당 입장에서 어렵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어렵기도 했고, 뭔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거 말고 새로운 거를 또 들고 나온 건 없더라고요. 뭐 이태규 국민의당 외특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긴 했는데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제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과연 어떤 당론들을 채택을 할지 기다려 봐야겠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정책 코드 검증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데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더 결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결이 맞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도 조금은 우호적으로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당시 여권이었던 지금의 현재 자유한국당 쪽과 지금 연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연 후보자도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죠. 네, 관료이다 보니까요. 어떤 정권에서도 쓰였고,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인연이 있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또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어떤 사안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제 속도만 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조절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늘도 청문회 이어지죠. 네, 이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합니다. 또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같은 경우만 또 유일하게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 하고, 이낙연 총리와 마찬가지로요. 어제 주로 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이력과 본인이 그동안 재판하면서 했던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죠. 네,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불릴 정도로요. 소수 의견 많이 쓴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은 더불어민주당 따라해서 낸 결과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고,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을 따라서 낸 적은 결코 없다면서 그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자꾸 민주당 따라한다고 하니까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나서셔서 민주당을 따라한 게 아니라 나 박주민을 따라한 거다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장면은?
예, 관련해서 성소수자 관련된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그렇죠. 예, 속칭 좀 더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그런 논리며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따라한 게 아니라 박주민 의원 뭐 사형제라든가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 당론하고 다른 의견들을 냈는데 그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나를 따라한 것이냐라는 그런 반론을 해서 좀 약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멋쓰겠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좀 공격을 많이 당했던 부분이 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반대했던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 후보자가 해명을 했죠? 네,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소수 의견을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강령이나 이런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전체 의견에서도 일치했던 부분이라고 해명을 했죠. 자, 다음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도 이제 계속 다뤘던 사드에 관한 뉴스 또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어제도 관련된 내용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미군에 공여된 전체 부지 70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사드 장비 배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면적만 따져서 사업 면적을 8만 제곱미터로 봤던 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애초부터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야 한다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군이 이를 회피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자국령 괌에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하는데 23개월이나 걸렸는데 정작 우리 군은 우리 땅에 배치하면서 그거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다만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기존에 배치된 2개에 대해서 철회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남은 4개에 관해서는 엄정한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해 주셨죠. 자, 다음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당장 다음 주부터는 매주 3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납니다. 네. 당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 일정에 동의했었는데 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철회해달라고 한 건데 네. 그 논리가 전직 대통령 이전에 나이가 66살인 고령의 여성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거네요. 결국에는 재판정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검찰에서는 5번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3번으로 줄이자고 했다가 4번으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강행을 하고 한 건데 이게 물론 저도 이제 법정에 가보면 10시간 이렇게 재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66세 여성이 아니라 건장한 남성도 버티기 힘든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걸 자초한 거잖아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온갖 증거들 기존에 나왔던 것들 다른 재판에서 확인된 것들도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된다. 네,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면서 증인을 불러내겠다고 하고 있는 건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쪽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놓고 지금 재판이 길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면서 또 정말 갑자기 공장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누가 10년 걸렸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직접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일본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일본의 오음진리교 사건 재판을 예시로 들면서 법원의 주 사회 재판을 반발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음진리교 사건이 10년 넘어서 겨우 1심 났는데 국정농단 사건은 더 복잡하고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더 길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음진리교 사건이라는 게 16년이 걸렸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워낙 떠들썩하긴 했지만 95년도 일본에서 종말론 주장하는 어떤 신흥 종교단체 오음진리교가 살인가스라는 걸 지하철역에서 뿌렸던 테러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딱 교주가 우리 공장장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갑자기 왜 공장장 얘기가 나오나 했을 정도였는데 그때는 달랐던 게 이게 기소된 사람만 190명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증인 신문만 500명이 넘었었고 정말 일본 내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번과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라는 것과 비교할 만한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변호인단에서 꺼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황당했어요. 네, 민망합니다, 사실. 예.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장장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또 굉장히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발언을 공무원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재판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과 시행에 직접 관여했다 이렇게 밝히자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한 말인데 문체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였다고 하는데 나라면 사표 내고 나왔을 것이다. 구질구질한 소리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공무원들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돌아볼 생각도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당신은 유영하 변호사 본인은 검찰 출신이고 나와서 변호사도 할 수 있고 뭐 또 당선은 안 됐지만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박 전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정말 지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꿈을 어떻게 꿉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딱 하나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탄압을 당해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 들어가자마자 정말 그동안의 억울함을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털어놨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같은 변호사로서 좀 나쁘끄럽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하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싸우고 계시다면서요. 네, 직접 싸운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서 서로 댓글 공방전을 벌인 겁니다. 예. 난데없이 챗이라는 댓글 공방전이 벌어진 건데요. 챗? 예. 박지원 전 대표가 지난 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정부 칭찬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빨간불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쓰자요. 거기에 댓글로 정진석 의원이 챗 이렇게 한마디 쓴 겁니다. 아, 다른 얘기 안 하고 챗이라고 예. 썼어요? 예. 거기에 또 대댓글이 달렸는데 예. 박 전 대표가 정 의원 댓글에다가 다시 웬 챗 이렇게 예. 반박 댓글을 달았지만 더 이상 정 의원의 댓글은 없었습니다. 아, 예.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표 또 말씀 한마디 더 붙인 것도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어제 방송 인터뷰 나와서 이야기했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와 자기는 정체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무리일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 전 대표 국민의당 당론과 달리 끊임없이 좀 다른 얘기들을 해오고 있어서 과연 오늘도 이제 청문회와 관련돼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박근혜 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미국에서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네,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 열립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일인데요. 오늘 제임스 코미 미국 FBI 전 국장이 나옵니다. 관련한 증언들이 벌써부터 공개되면서요.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미 뭐라고 하시고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약간 좀 충성을 강요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증언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언론에다가요. 서면 증언이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요구 받았다라는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증언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풀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법방해죄, 우리로 치면은 뭐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이 될 텐데 탄핵의 가능성마저도 정말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바다 건너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끈한 전국 현안의 속내를 살펴봅니다. 내부자 둘.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성태입니다.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개를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임시 공장장이. 아니 그 웃음의 의미가 뭐죠? 아니, 제가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예. 10,000권을 넘게 지금 팔았고요. 예. 팔렸고요. 예. 5세 인쇄를 마쳤습니다. 아, 책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를 몰랐다. 진행자로서의 미스였다라는 거를 어색하게 떼우려고 웃은 겁니다. 오늘 장시호가 석방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잠깐 의원님 잠깐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예. 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두 분 진행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1월에 제가 임시 진행했을 때. 근데 오늘은 왜 제가 잠깐 먼저 여쭤보고 싶으냐면
김성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공장장한테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일단 좀 한풀이 좀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어준 공장장 없으니까 제가 조금 살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어요? 고기 먹으러 놀러 갔답니다. 자기 말로는 스위스에 뭐 최순실 돈 찾으러 갔다 그러는데 아무튼 김호준 공장장 없으니까 자세도 김성태 의원님이 굉장히 편한 자세로 좀 아니,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니 뭐 김어준 공장장은 스위스 그 경관도 좋고 하니까 예. 그쪽에서 푹 쉬었다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뭐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죠. 예. 저 아는 주변 사람들 특히 지인들 이런 분들이 왜 나가냐. 그러니까요. 뉴스 공장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왜 나가냐.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나오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건 숨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제가 봤습니다. 숨지 예. 않으려고 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안민석 의원과 1년 넘게 나오던 방송을 예. 내가 곤혹스러워지고 내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해서 그걸 피한다는 그 자체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더 비겁하게 저 자신이 비춰질 수 있다. 그럼요. 네. 또 두 분이 그 어쨌든 이번 국정농단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건 사실이고. 저 자리에- 한편으로는 뭐 예. 저 나름대로 그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낍니다만은 뭐 저의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좀 알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가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뭐 저는 욕들을 먹어야 되고 뭐 한편으로는 김어준 공장장 안 계시지만은 욕해라. 아, 내가 이거 하루 이틀에 될 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김호준 공장장이 없으니까 예. 김성태 의원님이 아주 오늘 편안하면서도 아주 저 말씀이 아주 기고만장해 주셨어요. 뭐 다른 저 패널 분들도 나오신 분들 다 그러세요. 다들 한 달 편안하시죠. 정도 뭐. 스위스에 있다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제가 한 달 정도만 할까요? 아, 그럼 이제 안민석 의원님 이제 또 말씀하셨으니까 장시호 씨 새벽에 나왔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안민석 의원님 만나러 간다니까 장시호 씨 언제 만날 건지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 집을 못 들어갔어요. 예? 집에를 못 들어가셨어요? 그 장시호 씨 만나러 가셨어요? 안에 늦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회 사무실에서 잤는데요. 예. 제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예. 장시호 씨 만나러 그 석방되는 거 보러 갔냐고. 그래 아니, 빗잔 주던데요. 우리 안민석 의원님 저 말씀은 저 사모님께서 충분하게 그 이야기 하고도 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작년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하면서 예. 사실 가장 인상 깊은 베스트 5 그 그림이라는 게 예. 저는 첫 번째가 안민석 의원과 장시호 의원의 조우입니다. 조우.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썸 타는 거 봐요. 그래서 딴 사람은 몰라도 예. 안민석 의원은 예. 이제 장시호 의원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한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부 한 모 들고 이렇게 구치소 앞에 갈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그거 기다리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예. 끝나지 않은 전쟁 영화를 찍잖아요. 예. 다른 다른 뭐 출연자는 뭐 캐스터를 뭐 감독이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예. 장시호 캐스터 의견을 저는 물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민석 제 역할도 거의 좁혀졌고 예. 한석규로. 그다음 최순실 역도 거의 좁혀졌어요. 예. 남이란 시로. 아. 근데 그러니까 장시호 역을 누가 할지 아마 본인이 그 이미지가 흡사한 배우를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천해 주면은 감독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고요. 자, 장시호는 예. 제가 알기로 정유라의 멘토입니다. 그렇게 정유라가 롤모델로 삼았다고 하죠. 정유라 장시호는 17살 차이거든요. 예. 장시호가 79년생이고 정유라가 96년생이니까는요. 17살 차이라 그러면 이종 사촌이라도 엄마 같은 언니인 셈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정유라가 승마를 하게 된 것도 장시호. 언니인 장시호를 보면서 승마를 했고 같이 승마 특기생으로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유라의 삶의 짧은 삶의 궤적에서 장시호가 끼친 영향이 상당하고 제가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이야기는 안 들어도 장시호 이야기는 정유라가 듣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유라를
빨리 저는 장시호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유라가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국민 거짓말장이에요. 자, 보세요. 작년에 예. 16년 4월 18일 날 최순실 정유라가 이대를 갑니다. 이대를 가서 교수들을 쭉 만나요. 운동역학 담당 교수, 이모 교수, 글로벌 체육봉사 강모 교수, 운동생리학 이모 교수, 퍼스널 트레이닝 이모 교수 이런 교수들을 쭉 만나고 와요. 그런데도 정유라는 자기가 무슨 전공인지 몰랐다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도 관심 없었다. 14년 10월에 중앙대학교나 이화여대나 한국체대에 메달을 들고 다니면서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하기 위해 가지고 면접을 하러 다녀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전공인지 몰랐다. 이런 너무나 터무니없고 새빨간 거짓말로 하고 이후에도 아마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공항에 나올 때부터 다 몰랐다고 그럼요. 하는 걸 보면 근데 그래서 장시호가 정유라를 빨리 만나서 너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장시호 씨를 정유라가 만날까요? 지금 어쨌든 장시호 씨는 철천지 원수가 돼 있잖아요. 사실은 최순실 정유라 관계하고 장시호 정유라 관계하고 또 틀려요. 달라요. 그게. 네, 엄마 같은 사촌 언니라고 그렇게 그런 관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쨌든 아니,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야기하시면 이 아침에 좀 아니 그러니까 청취자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 이참에 좀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민석 의원 계시니까 정유라 씨의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야기를 지금 뭐 유튜브고 뭐 보면 우리 아니 그거는 뭐 많이 보셨죠? 예, 그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는요 하세요. 정유라의 엄마가 누군지 그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제가 진짜 엄마라고 했던 건 이제 장시호 씨도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하시니까 한 거지. 저는 정유라의 엄마가 누군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예, 예.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유라가 정직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따라서 그래서 장시호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왕 뭐 특검 도우미로서 예. 국민들이 좀 잘했다라는 칭찬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시호도 진실을 저는 반의 반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시호는 자기 아버지 장석치 씨의 코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어떤 재산 간의 문제로 예. 상당한 그 암투를 저는 벌였다 보는데요. 아무튼 장시호를 일단 만나서 장시호 고생했으니까 좀 격려도 해주고 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는 장시호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이거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만나면 또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시면 청문위원장이었던 예.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장시호하고 세 명이서 같이 만나면은 예. 뭐 별다른 의심도 그렇죠. 안 받고 사모님도 의심 안 하실 테고. 모양새도 좋을 것 같아. 제 아내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는 꼭 이런 때는 나를 끌고 들어가고 제가 김성태 의원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공장장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그 생매장 시키는 뭐 또 중심에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런데도 여기 뭐 안민석 의원의 그러니까 일치세 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를 오늘 공개적으로 두 분이 만나시는 면담을 뭐 오늘 제안을 안민석 하고요. 의원이 최순실 뭐 부정재산 축적 특별법 오늘 이따 토론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도 뭐 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유라는 최순실 사태에 어찌 보면 시발점이 됐던 2대 학사 그렇죠. 비리의 당사자입니다. 예. 모든 특혜를 잡아온 아, 사람이니까. 그 시작을 저분이 했어요. 네. 뭐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고 바로 이 방송에서 장시호 또 동계 네. 스포츠 문제를 영재센터, 예. 제기하고 난 뒤에 바로 장시호가 3일 만에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 씨를 만나는 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100% 인정되어지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같이 만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 안민석 의원과는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애정의 관계도 보여요. 애정입니다. 정. 애증이 아니라 애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라도 같이 만나셔야죠. 그런 것도 좀 감시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감시자 역할로라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장시호는 아직까지도 진실을 말을 할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김성태 의원님과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장시호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을 만약에 장시호 씨가 안 만나고 저희들을 피하면은 본인의 입지가 또 상당히 좁아지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김성태, 안민석, 장시호 이 세 사람이 만나는 좋습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실 필요성이 또 있어 보이는 게 김성태 의원님께서 그거 있잖아요. 정유라 씨 불구속된 거 이거 굉장히 어떻게 좀 매듭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거였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만나실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장시호 정의는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35명의 그런 정인 중에 공직자를 제외하면은 유일하게 이 동행명령 집행에 응해서 출석한 사람이 장시호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의 검찰 수사에서 뭐 좀 서로 또 이 거래가 있었고 장시호 정인과 검찰과의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 도움이 뭐 그런 시각이 있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이 장시호 정인은 그래도 뭔가 진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접근 방식만 잘 가져가면은 그때 국회 청문회 다 민간인들 안 나왔죠. 35명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치소에서 그것도 사실상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그것도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하나의 희망이었죠. 그런 장시호 정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출소를 했으니까 본인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또 미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이 검찰 수사 뭐 이런 단계를 벗어나 가지고 국민의 때로는 알 권리나 또 이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의 교훈을 위해서라도 장시호 씨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더 이야기를 진실을 밝히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장시호 씨가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특검 도움이라고까지 불렸는데도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반의 반도 얘기를 다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감춰놓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검찰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럼 의원님들 두 분 만나면 더 할 얘기가 나올까요? 핵심은요. 이 국정농단 사태 그 세력의 핵심은 돈이거든요. 이 돈이 지금 특검조차도 손대지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못 찾았죠. 이 돈의 사실상. 실체를 돈의 규모와 이 돈의 존재를 장시호와 정유라 두 사람의 입에서 사실만 넣으면은 저는 얼추 저는 다 재산을 밝힐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시기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필 이 인사청문회 이 전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다 최순실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정유라는 이제 겨우 22입니다. 장시호가 37입니다. 이제 정유라는 불효자가 돼야 돼요. 엄마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앞으로 아주 창창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엄마 말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실대로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뭐 노승일 부장은 최순실도 못 말리는 게 정유라였고 뭐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정유라다는 얘기도 했다라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저는 노승일 부장이 3개월을 독일에 두 모녀와 함께 살았으니까 정확하게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유라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머리죠, 본인의 사실. 먼 인생을 봐서라도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장시호 씨를 통해서 정유라까지도 설득을 해보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저는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정유라 본인의 인생도 예. 앞으로 구제될 수가 있고 장시호 역시도 이제 그렇고요. 이 정유라 구속 영장 기각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도 이 부분은 약간 창피할 수도 좀 있어요. 이상한 일이긴 예. 하죠. 덴마크 법원이 지난 5개월 동안 이걸 구금하고 또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서 한국에 소환까지 했는데 그렇죠. 정작 당사자인 한국에서 되게 이상한 일이 그 벌어진 당사국인 한국에서 정유라 씨를 이 구속되지 않는 그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한편으로는 또 정유라가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모종의 약속을 받고 이 덴마크 법원에 제기했던 그런 항소심을 철회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들이 예. 심지어 저에게도 많은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 이제 법조계에서도 좀 너무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제 과연 덴마크 법원에 냈던 만큼의 소명 자료만큼 검찰이 집중을 해서 냈을까라는.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발부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그렇죠. 법률 사무예요. 이거. 예, 그렇죠. 그런 형사소송법 70조가 이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그리고 변호사니까 잘 알잖아요. 소명했다면 그러면 뭐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발부하는 되는 거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그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아주 화병이 생겼고 국민 합병이 생겼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이 화병이 치유되려고 하는 시점에 정유라 영장 기각이 되면서 다시 국민 합병이 도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 검찰이 예. 정치 검찰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예.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해서 예. 정유라 구속시키는 걸로 국민합병도 다시 좀 지금 도지지 않습니까? 이걸 치유를 시켜주고 정치검찰 오해를 벗고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예. 정유라 역시도 앞으로 진실을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국정농단 이 진실규명 시즌 2에 이제 돌입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정유라가 지금처럼 본인의 잘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나 아무런 잘못 없다.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했다라고 저렇게 저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유라 씨 인생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김성태 의원님. 예. 이제 안민석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합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국민합병의 당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 받는데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뭐 연약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4번 재판받는 것도 힘들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재판 횟수를 줄이거나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뭐 요청을 법원에게 한 것 같은데 굳이 고령이나 뭐 연약한 그런 여성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주사회 재판은 사실상 건강한 일반인도 소화하기 힘든 강행군은 맞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도 잘 그렇죠. 그거 자체는 맞죠. 하지만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번 사태가 최대한 이제 빨리 밝혀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 빨리 재판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화병이 좀 식힐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께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재판부의 그런 스케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본인이 어떻게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받는 길밖에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 이렇게 보면 얘기 나오는 게 저거는 아무래도 밖에 불구속 상태에서 나와서 재판 받으려고 시간 끄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거든요. 10월 16일 날. 법률가가 아닌 뭐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딱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시호처럼
구속 만료로 나오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예, 예. 4월 17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 6개월 만료되는 시점이 10월 16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작전. 예. 그다음에 증인이 430명이에요. 그렇죠. 천천히 가자 이거죠. 그래서 예. 10월 16일 날 장시호처럼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저께 노승일 부장 재판에서도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승일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전략입니다. 근데 노승일 부장이 잘 피해가면서 네. 강하게 대처를 잘 했고요. 참 노승일 부장이 고분분투를 하고 있어요. 예. 격려해 주시고요. 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6개월 이내 10월 16일 이내에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해야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예. 것입니다. 아, 근데 그런 얘기들 들으실 때 이제 특히나 오늘 공청회도 가진다면서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토론회. 예, 예. 거기 막상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좀 많이 좀 소극적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위한 공청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 예.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뭐 저희들 입장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정권 차원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대단히 참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지난 1000일이 넘도록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국은 뭐 정권이 이렇게 교체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만든 네. 당사자가 저 사람이에요. 예. 뭐 그분이 이제 이 특별법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게 마무리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예. 뭐 정권도 넘어가고 뭐 이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은 이제 대략 이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예. 이 최순실 재산 몰수까지 예. 하고 자기가 끝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사실상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은 이 무능하고 탐욕의 천 주체들이 예. 국가 권력을 사유해서 결론은 그들이 추구한 것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이제 국가에 다시 이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뭐 저 청춘을 다 바쳐서 사우디 노동 현장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특히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만든 편취나 이익은 사익은 반드시 이거는 발본 세건해야죠. 이 의원진 별법을 제가 추진하는 이유는 그 말씀해 주시라고. 예.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예. 취지로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자는 이 특별법. 예.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예.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이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를 캐자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박영선 의원은 저희 당 그 패널로 모셨고 국민당에서는 김경진 의원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는 하태경 의원, 정의당에서는 윤소아 의원님 이렇게 모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10분들한테 접촉을 제가 직접 했는데도 전부 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어려운 지금 지경인데 제가 형님 참 진짜 이거 정당이 없고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정부패에 관련된 이거는 이게 초점인데 이게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그럼 내가 나갈게 하면서도 본인이 그냥 지금 아주 똥오줌 못 가리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시면서도 이 정의의 문제 부정부패 관련 문제는 이거는 함께 우리가 나서서 특별법을 우리가 제정하자. 정말 그래도 자유한국당에는 김성태 의원님 말고는 없어요. 아니 자유한국당 희망이신데 저 희망의 등불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니 좋은 말씀은 그냥 계속 좋은 말로 해주시 굳이 또 가운데 그런 표현을 쓰셔서. 김어준 공장장 안 계시니까 역시 안민석 의원이 이제 좀 제 위치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김어준 저도 공장장이 김어준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참 사람 여러 예. 죽입니다. 진짜. 아, 그래요? 생긴 것도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그 머리는 언제 자를 건지 정말. 수염은 완전히 뭐 21세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100% 공감합니다. 100% 저도 공감하고요. 가만있어. 마지막 질문을 제가 김성태 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좀 짧게. 자유한국당 어쨌든 지금 청문회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좀 의견이 좀 해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뭐 저는 대체적으로 뭐 특히 정권 인수위원회 준비도 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정부 강요를 지금 현재 구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몇 번 이해합니다. 뭐 웬만하면은 다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그렇지만은 국민들 상식에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뭐 자진해서 정권 차원에서 좀 철회할 건 철회하는 그런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빨리요. 빨리 안정시켰으면 좋겠어요. 토크에 통과시켜 주시고요. 김어준 공장장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공장장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김성태 의원님 세비 반납은 하셨나 궁금했어요. 입장 좀 물어봤어요. 그 김성태는 공명이인이었습니다. 그 김성태는 비례대표위원입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 김성태 의원님이 아니십니다. 자, 뉴스공장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공장 3부 시작합니다. 방금 뉴스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요. 30분 정도 전에 속보로 북한이 원산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여러 발 쏘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대 함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입니다.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불렸던 인사청문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은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 야당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의 선택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먼저 이제 정부에 관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꼭 30일. 새 정부 지난 한 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잘하고 있는 점부터 일단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좀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타격을 하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좀 겸손한 권력 운영이다 하는 점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라도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가 제안을 하고 선거 공약을 했고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취임사에서 만일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께 사과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선 인사 검증을 검증 기간이 짧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인사 5대 배제 원칙 스스로 제안한 그 기준에 어긋난 인사를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뒤엎는 것이고,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국민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규감이 되는 그런 공직 후보자를 내세워줄 줄 알았더니 그걸 좀 빗나가기 너무 좀 실망이 크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선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을 해가지고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을 규명해서 문제를 삼겠다 하면 그건 국정 발목을 잡는 거고 인사를 정치화시킨다 하고 모든 비난을 국회에다가 좀 전환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동의하시기가 어려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총론을 그렇게 보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럼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라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어제 14시간 정도 됐는데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총평부터 먼저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우선 비고시 출신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선감이 있고 유엔의 국제 무대에서 다자 외교에 상당히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저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견제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의 한국 외교 방향, 그리고 사드를 둘러싼 한미 동맹의 손상 우려, 또 중국의 사드와 관련된 경제 보복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해법을 제시하지를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 기구에서 역할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다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현실 외교 상황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요. 그러면 지금 윤병세 장관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가 어느 분이 낫다 내지는 어떤 분이 장단점이 있다? 아직 이제 청문 과정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외교장관으로 실제 취임을 해가지고 역할을 할 것을 미리 평가를 하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윤병세 장관도 잘한 부분도 있지만 기대에 어긋난 부분도 있고 또 외교장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대통령의 철학을 수행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철학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서 그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걸 보고 비교를 해야 할 텐데 아직 강경화 후보께서는 그럴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양쪽을 비교하기는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받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여지는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인사청문 후보들보다도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 제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위장전입 세금 체납은 본인이 인정하고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반면에 이제 노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는데 해명 과정은 어떻게 적절하셨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해명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에 계신 남편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해명이 좀 뒤틀리게 됐다든지 또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좀 제대로는 안 난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은 있어요. 그러나 뭐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세금 탈루 문제 이런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관대하다고 그럴까요? 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이런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을 해가지고 흠결이 있다면 그 흠결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복으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면 또 그리고 또 모범된 생활을 해와야만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에 대해서도 불법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할 텐데 어떤 위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고위공직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임한다 한다면 그 나라에 자라는 청소년 또는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게 좀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은 관대하더라도 그래 국민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말씀하신 게. 그러면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관대하게 뭐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해해라 하는 말씀도 계실 건데 아무튼 오늘 저희 의총이 9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저희 당의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됐다 이런 것도 안 나온 상태인가요? 그러면?
지금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끝났고 예. 현재 소장에 대해서는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사실 청문이라는 것이 재판과 비슷해서 청문위원들이 재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당사자 또 변명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고를 받고 예. 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도 그랬고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평가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래 상대 후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의혹 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시력 저하로 인한 병역 면제 부분 예. 이 부분이 조금 의혹으로 제기되는데 명쾌하니 해명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후보자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던데 어제. 글쎄 이제 오늘 청문위원들 보고를 들어보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일단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얘기를 들어보겠다. 아직은 이제 입장 정리를 정확히 안 하셨다라고 보이는데 네네. 오늘 의총에서 그러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결정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조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지금 청문위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예.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 그리고 그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아무리 능력이 또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규감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시네요. 예. 그러나 이제 청문위원들하고 직접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해명이 됐는지를 듣고서 예. 저희 생각도 정리를 하고 다음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장에 계셨던 건 아니니까 언론으로 네.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호남 의원이시고 해서 좀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았는데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제 5.18 판결 그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검찰 출신이시고 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당시에 김희수 소장 후보자가 그때는 군판사였고 뭐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도 어려웠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군사 정권 하에서 민중을 억압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고 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건 시대의 아픔이고 예. 누구 개인 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 5.18 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예. 광주에 진압군 부대로 온 계엄군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예. 군 판사 또 젊은 법무사에 불과했던 그분 한 사람에게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미 이분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관으로 청문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관이 됐는데 사실 현재 소장이라고 그래서 헌법을 해석하거나 또 헌법재판하는 경우에 일반 재판관보다도 우월적 지위나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헌법만 다루는 뿐이죠. 특화된 것 뿐이죠. 예.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돼가지고 이런 의혹들 때문에 현재 소장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 재판관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 동일한 기준이 네. 어떻게 보면 적용이 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면은 사실 김희수 후보자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오늘 한 번 더 청문회도 하고 또 국회 인준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낙연 총리처럼. 말씀하시는 걸로 비춰보면은 청문회 통과가 좀 가능할 것 같이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건 여기는 이제 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국회의원들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개개인들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표결 결과가 달라질 나올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특히 표결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 또 어쨌든 청문 보고서만 채택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이 참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게 되셨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예.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국민의당이 입장을 정하는 기준이 뭐 딱히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같은 죄명에 같은 뭐 실정법 위반이나 비리다 할지라도 내용은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안은 검찰에서 용서를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어떤 사안은 같은 죄명이라도 구속에서 실형 선고를 하고 하는 것처럼 예. 사안마다 각 후보자들마다 그 비행이나 또는 실정법 위반에 대한 변명도 다를 것이고 평가도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 가면서 평가를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있고 아직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이 이런 상처를 입고 공직 후보자로 국민 앞에 선 것이 많이 좀 아쉽네요. 예. 의혹을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의혹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국회에다 인사청문을 요청해가지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다느니 인사를 정치한다니 이런 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예. 정부 책임이 먼저입니다 지금. 대통령 책임이 큽니다. 근데 또 이 나오는 의혹들 중에서 일부분은 뭐 언론에서 좀 너무 속단해서 제기했던 것들도 있고 해명 과정을 보면 있죠. 예, 예.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정치권에서도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된 것들을 의혹 차원에서 그냥 제기했던 것들도 있어서 물론 그 부분은 딱히 국민들이 다 동의할지는 저도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아니죠. 의혹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바로 의혹을 기정사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증거에 의해서 의혹이 사실로 규명이 돼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지 예. 의혹만 제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청문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하려면 청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 게 박지원 전 대표가 당론과 관계없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입장도 밝히고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뭐 운영에 나가시는데 뭐 판단에 나가시는데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뭐 자기 자유스러운 의사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긴 하지만 청문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또 청문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제기된 의혹들을 어떻게 규명이 됐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좀 섣부른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이 필요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만일에 본인이 주장한 대로 이게 이제 당의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뭐 특정 정치인이 어떤 당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국민의당을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건 지도부 역할은 뭐냐 이래가지고 국민의당이 뭐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비난도 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많이 서운하신 것 같네요 사실. 아니 뭐 서운하다기보다는 거의 뭐 그렇게 적정한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참 찬성하면 민주당 이중대라 그러고 또 반대를 하면 아무래도 또 호남 민심이라는 것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좀 껄끄러운 어떤 입장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인지 자유한국당 죄송하지만 정우택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삭불화 정당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될까요? 정우택 그 대표 그분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인데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러나 본인이 사과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적폐와 국정농단에 깊이 관여했던 자유한국당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성찰과 반성은커녕 본인들이 지금도 집권 다수 여당의 꿈에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고 본인들이
제시하는 잣대는 항상 옳고 여기에 동의하거나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삭구라고 오락가락 정당이고 갈팡질팡한 정당이고 여당은 이중되고 이런 비판이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이건 정치 도리와 예의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협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상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강력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구도가 여당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소야대 가지고는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당이 여당을 무조건 여당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국회 무용론 아닙니까? 국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식물국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여당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지만 기꺼이 협력해주고 또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철저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행하겠다. 이게 무슨 이중대론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한국이 미국 눈치도 보고 미국한테도 잘하려고 그러고 중국 눈치도 보고 중국하고도 잘하려고 하면 그럼 오늘 중국이 이중되고 미국이 이중됩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생산적이고 건전한 국회 운영을 통해 가지고 새 정치도 하면서 국가가 국정이 바로 이끌어지도록 역할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되죠. 야당의 역할은 여당을 무조건 발목만 잡는 것이 야당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이 바로 가게 해주고 바르게 간다면 도와주는 역할도 책임도 사명도 야당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쨌든 비대위원장 아니십니까? 좀 전당대회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상대책이라는 말이 쓰일 만큼 당을 좀 추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둔다라고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여러 가지로 사기도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많이 저하가 돼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의 결속과 단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선 평가를 아주 엄정히 성역 없이 신랄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혁신으로 연결시켜서 당을 바로 고쳐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작업은 가능한 빨리 매듭을 짓고 정상적인 체제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십니다만은 당의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지지율 바닥을 두려워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여론은 눈치만 살피는 것은 당당한 야당이나 또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국민의당이 국민의 지지를 다시 모은다 한다면 아까 대선 평가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혁신을 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치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면 국민을 평가해 주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능한 빨리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당대회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게 대선 평가위원회의 결과 그다음에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또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친절한 AS 해드립니다. 어제까지 제가 패널분들에게 김어준 공장장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제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2906번님, 1999년 좌석버스로 출근하는 공장장을 알아보고 인사드린 최초의 팬입니다. 당시에는 주진우 기자 머리에 곱슬이 추가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이 더 패셔너블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5929님, 김어준 씨는 94년과 95년 배낭여행 전문회사에서 단체 배낭여행 인솔자였어요. 굉장히 날씬하고 잘생겼었죠. 이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눴었네요. 배낭여행 인솔자였다는 얘기는 저도 압니다만 날씬하고 잘생겼다는 것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양지열 이혼설 3399님, 양지열 잔업반장님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공장장이나 잔업반장님처럼 이혼은 안 해봤지만 충분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실 거. 저 지금 좋은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이혼을 시키십니까? 예, 3번 따끔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0143님,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국회의원이 썸을 탄다는 둥 그런 얘기는 삼가주세요. 저도 함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5321님이 공장장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유유 눈물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저 며칠 안 남았습니다. 8039님, 벌써 목요일. 우리 악마 양재열 변호사님 멋지고 아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사는 공간에 관한 좋은 말씀들 들려주고 계시는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정말 여기가 너무 허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패도 없고요. 공장장 명패도 없고요. 저기 휘장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썰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 말씀 이럴 수가 잘해주시는 없어, 게 정말. 제가 이거를 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언제 아니, 공장장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김호중 공장장님의 트라우마가 워낙 심각해서. 아니 자기 놀러 가는데 그 자리 일주일 메워주는데 그거 뺏을까봐 명패 치우고 휘장 치우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글쎄 말이죠. 그거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이렇게 쫀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또 근데 박사님 그걸 또 알아보시고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제 얘기라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질문 드릴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상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성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처음이라면서요. 그게 왜 이상하게라고 앞에다가 그거 왜 앞에 아니 제가 이상하게라는 거는 아니 그거 왜 기분 나빠지는데 처음부터. 아니 제가 이상하게를 붙인 이유는 왜 처음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처음인지가 이해가 안 된다. 예,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건 확실히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 저기 통상적으로 국토부에 대한 인상이 어떠세요, 보통? 건설공사 뭐 이런 건설공사. 예, SOC. 그러니까 마초스럽고 남자들이 하는 거라. 남자들이 주로 한다. 노가다스럽고 남자들이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으세요?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본 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거를 할 때 도시건축 이런 걸 떠올리면 근데 또 여성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굉장히 갖다 붙이시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꾼 것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 전에는 건설교통부, 건설부, 건설교통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건설교통부라는 게 이제 세 개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물론 경제적인 거죠. 거기에 이제 건설 산업도 들어가고 뭐 기술적인 거 들어가고 그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게 있고, 또 하나가 복지적인 게 있습니다. 주택 복지, 주거 복지, 생활 복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근데 이제 그동안 쭉 해온 거는 사실은 주로 경제 산업 쪽이 좀 많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이제 뭐 거의 뭐 삽질을 붙여 그리고 워낙부터가 여기가 좀 불도저스럽다. 뭐 이런 도로 얘기가 좀 산 있고요. 깎고 이런 산 깎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남성들이 주로 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이건 나쁜 이미지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이번에 김현미 여성 장관이 생기시면 이건 정말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국토부는 정말로 존경을 요만큼도 받는 부처가 아니에요. 정말. 존경받는 부처가 아니라.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 부처 다 존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점에서는 존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환경부는 뭐라든가, 여성부, 보건복지부는 뭐라든가, 여성부는 뭐라든가, 통일부는 뭐라든가.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는 그게 없어요. 그렇네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에서 제일 속상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에도 이렇게 존중을 받지 않은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이건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왜 존경을 못 받느냐? 왜 그럴까요, 진짜? 왜 존경을 못 받느냐? 맨날 이거 뭐 이런 표현 이거 뭐라 그러니까. 정권 따까리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은. 왜냐하면 이게요. 왜냐하면 이거 따까리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표현을. 정권의 하수인? 하수인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자기네들의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하수인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4대 강연합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건 마피아들한테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부패. 국토부는 예. 뭐 비읍자 돌림병이라고 하는 부정부패 부실비리 뭐 이거의 온상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건 마피아 잡혀서 맨날 있는 사람들만 봐준다. 뭐 없는 사람들 봐주는 건 조금 주택복지 조금 해주고 뭐 임대바우처 조금 해주고 나머지는 맨날 있는 사람들 편만 든다. 사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7, 80년대 성장을 할 때도 주도를 할 때 이제 건교부가 있었고 건설부가 그렇죠. 있었고 뭐 도로 뚫고 다리 하고 이런 것 굉장히 다 좋은데 그 과정에서 늘 뒤로 또 많이 뒷돈을 드셨죠. 네. 그래서 예. 사실은 건설 산업이라는 게 우리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한 3분의 1을 어마어마했죠. 차지했어요. 지금은 이제 12% 아직도 뭐 좀 많은 편입니다만은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건설 산업계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 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토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민원부서예요. 그리고 공용인데 민원부서예요. 근데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 생활민원 같은 건 안 들어줘요. 다 이권민원. 내가 공사 따게 해달라. 그러니까 근데 하다못해 정부에서도 그러고 예. 하다못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자체도 우리 그렇고. 지역 민원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표현을 하는 거는 종이 공룡이에요. 엄청난 공룡이에요. 이게 아니면 뭐 저기 예산도 뭐 두 번째가 세 번째로 그렇죠. 많은데 재경부 다음으로 많은데 그래도 하여튼간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은 공룡.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한다는 뜻이 뭐냐 뭔가 존경하는 게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좀 있어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후져져요 자꾸. 아니 이거 아니 왜냐하면 아니 국토부에서 이거 들으면 굉장히 아니 뭐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그래요? 알아요. 상처받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후져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 아니 그거를 이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해결하는데 여성 장관이 들어서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 뭐 여성 장관이 들어선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여성 장관이 예. 좀 더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예. 뭐 이렇겠지요. 근데 이제 특히 여성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성 아까 얘기하시는 우리 사는 공간으로서 네. 또 우리 삶의 복지를 통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성적인 시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 수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점이 좀 그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히 여성적인 관점이 그러니까 섬세하고 치밀하고 예. 그리고 정교하고 예. 하여튼 정말 이게 막 무대뽀로 하지 말고 좀 정교하고 예. 세심하게 예. 그리고 이왕이면 좀 우아하고 아름답게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여성화라는 말을 특별히 써야 되는 거는요. 국토부가요. 정말 남성 부서가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왜냐하면 딴 부처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 전체 그 과장 이상급이 226명인데 그중에 예. 과장급 이상 중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요? 여성이. 그래도 한 5, 60명은 봐요. 10손가락이 안 돼. 예? 과장이 8명이고 예. 과장은 7명이고 국장 하나야. 참 200명이 기가 막히죠. 넘는데요? 예, 과장급 이상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끔찍한데요. 아니 저는 사실 50명 말씀드리면서도 아니 물론 저도 뭐 이건 압니다. 이쪽 건설 분야에서 예. 뭐 도시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게 다 여성들이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이제 늦게 진출한 거는 있어요.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그 공무원 중에 여성들이 요새 전체로 따지면 한 거의 50% 가깝거든요. 예. 국토부는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18%밖에 안 돼요. 18%? 밖에 안 돼. 오. 거기다가 공공기관이 또 많아. 이게 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공룡인 게 예. 산하기관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공룡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도 여성들이 16%밖에 안 돼요. 딴 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행정원들 다 합해서입니다. 예. 그리고 관리자급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 본부장급 이상은 1.6%밖에 안 돼요. 1.6%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니네들 해도 너무했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솔직히 전문성을 굉장히 항상 폄하를 좀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재경부 예전에는 기획예산처나 뭐 재정부나 경제기획원의 하수 부처로 생각을 해요. 항상 니네들은 우리 시키는 대로 그냥 해. 돈은 위에서 지고 있고 밑에서 공사만 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하면은 그거대로 따라서 해. 그래서 뭐 이런 아까 것들이
좀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예. 따라가는 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잘 따라해요. 아니 또 남자들을 그렇게 또 아니 남자 목줄이 걸려 대놓고 있으니까. 대놓고 그렇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동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국토부가 자존감이라는 게 없는 부처가 되어 버렸다.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좀 그렇겠네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존감을 내세울 만하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거기다가 이제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해놨으니까 걸렸으니까. 더군다나 할 말이 없겠네. 정말 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비판을 하면서도 예. 또 저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좀 자존감 좀 세워다오. 그리고 자존감을 좀 세우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신임 장관이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 약간 상황이 이거. 듣고 보니까 좀 되게 좀 황당하긴 네. 하네요. 네. 저는 건축 그러면 건축학개론의 수지만 떠올라서 그거는 건축가의 애인이었지 그 사람이 건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건축에 무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똑똑똑순이 국토 김현미 네. 장정의 건투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김현미 내전자 김현미원 똑순이죠. 똑순이 어떻게 깡다고 있죠. 아 그래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이번에 김현미 의원 내정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여러 얘기들이 다 있는데.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전문성은 자기네들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 맨날 내려놓고 무슨 이제 와서 전문성 따지고 앉았어 정말. 맨날 전문성 없는 거는요. 맨날 그 경제부처에서 지금 현직 장관도 예. 저기 재정부 재경부 출신이고요. 네. 맨날 그쪽 경제부처에서 자기네들 사람들 해소하는 거로 썼으니까 그렇지. 여태까지 전문가 출신 하나라도 있는지 나와봐. 맨날 세금 출신, 경제 출신 맨날 그런 사람들만 앉혀놓고 이제 와서 뭘 따지는 거야. 근데 우리 김현미 의원님은요. 예. 제가 전문성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굉장히 핵심 파악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똑부러지고, 그리고 되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국토부. 박사님만큼 무서운가요? 나보단 좀 덜 무서워요. 굉장히 똑순이라서, 저는 굉장히, 그리고 그런가 하면 어떤 무서운 여자 안 해도 여성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도 굉장히 그리고 특히 이제 복지나 환경에 관심이 많고 저는 오히려 항상 원내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원내에 있을 땐 원내에 계시고 뭐 원내에 계시면 제가 원내에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기에서 마주쳐 봤는데 핵심을 잘 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내에서 잘못 보고하거나 뭐 밖으로 돌리려고 그러거나 길들이게 하면 민원 이상한 민원성이나 뭐 처리하게 하거나 이러면 큰일 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토부 내의 반발을 충분히 진압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요. 국토부에서 여성들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말들이 많아서 제가 국토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분위기가 어때? 그래서 거기 여성 하면 그거 되겠어?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다 적응합니다. 그렇죠. 공무원분들의 놀라운 적응력이 있으니까. 다 적응합니다. 그래서 적응 잘해요. 적응 잘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러다 보니까 혹시 국토부 사람들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라 근데 공무원들 부처마다 약간 수준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국토부는 전체 수준 중에서 조금 높은 수준에 속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너무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문제. 좀 수동적인 항상 자세였기 때문에 문제지. 역량 자체는 있다라는 거죠. 키워주면.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김현미 내정자가 김현미 내정자가 좀 내부도 잘 저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국토부 하면 이제 결국 집값이잖아요. 잘 어려워하는 게 그런 거를 해결하는데도 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다. 이거는요. 저는 좀 예측을 좀 그렇게 좀 하는데 국토교통부라는 말 자체가 언젠가는 없어질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통일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개발부라는 게 없거든요. 국토안보부는 있죠. 그리고 미국에는 있는 게 주택개발, 도시개발성의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통이 따로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참 그야말로 뭐 조금 약간 후진스럽고 이럴 때는 국토 개발이라고 성장이라고 하는 게 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도시화는 거의 95%가 돼 있는 그렇죠, 때거든요. 사실은. 이럴 때는 그리고 주택 문제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많아질 이럴 항상 때는 필요한 거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될 수 있어서 예. 누가 압니까? 우리도 예. 뭐 주택도시개발부가 될지 은퇴가 될지 그럴지도 모르죠. 네. 우리 작가 제작진이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에 경향신문이 설문조사를 해서 국민이 뽑은 드림 내각팀을 누구냐고 뽑았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1순위를 김진애 박사님으로 뽑았더라고요. 아, 그게요. 2014년뿐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저는 그냥 그려시려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조금 그러니까 정책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는 조금 진보적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에도 있었고 뭐 예.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뭐 말하시기 좋으시니까 하는 거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도대체 왜 질문을 이런 걸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참 인사청문회 기간이라서 예, 그런지 모르겠으나 누가 또 댓글로 네. 거기다가 인사검증에 걸리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얄궂은 질문을 넣어놨더라고요. 어떻게 글쎄. 답변하실까요? 그럴 때는. 5대 검증 사안에 걸렸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아마 뭐 다른 게 뭐가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어차피 이제 정치를 하셨고 갑자기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 워낙 뜨거운 이슈였으니까 지금 청문회에 관해서 한 말씀만 좀 짧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청문회 뭐 이렇게 어저께 슈퍼 수요일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막 뻐근해 죽겠는데 예. 다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 먼지 그렇게 쌓인 흙먼지 많은 길을 걸어오면서 예. 먼지를 안 묻힐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먼지를 쌓아놓지만 하면 된다. 아, 저는 예. 그래서 이 적폐가 아닌 네. 먼지를 앞으로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사람이면 예. 그러면 조금 흥결이 있어도 우리가 오히려 어깨 토닥토닥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멋진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빨리 가는 느낌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